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드디어 EBS 강의 듣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이 내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맷도 생각해보고 이 학습지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까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에 맞는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수업 전까지 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결국에는 되게 급하게 그리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방식으로 이 학습지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물품들 아마 도착을 할 테니까 선생님 좀 더 개선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만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 아마 끝나고 선생님이 설문을 좀 부탁을 할 텐데, 그 설문에 불만사항이라든지 아쉬웠던 점들, 아니면 그래도 이건 좀 괜찮았다 했던 점들 남겨주면 선생님이 개선하기 위해서 되게 또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이게 첫 우리 수업이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는 수업은 처음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꼭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 EBS에서 했던 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건너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그 설문조사에 선생님이 칸을 또 만들어 놓을 거니까 꼭 남겨주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줘야 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도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아마 과제를 냈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알 거예요. 선생님이 다 읽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 피드백 내용들이 원래 뭐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답변이 비슷비슷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 피드백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남겨놓는 피드백이니까 이번 설문도 좀 꼭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선 지금 필요한 건 찾아봅시다. 요 학습지를 반드시 지금 꺼내놓고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1쪽, 2쪽, 3쪽 다 필요합니다. 금방 찾아서 인쇄 꼭 하세요. 그러니까 꼭 찾아서 우리 수업 듣도록 합시다. 조금 이따 봐요. 우리가 우선 한국 근대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그 한국 근대사가 펼쳐졌던 시대에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세계사적인 사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무슨 시대? 제국주의 시대. 제국주의 열강, 즉 서양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뭘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선 상황이 그 당시 근대, 그러니까 세계 근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침략에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 조선 같은 경우는 세도 정치의 혼란도 같이 겪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내우, 외, 환이라고 불리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외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필기가 먼저 되어 있죠. 왜 이럴까 싶은데 선생님이 되게 슬픈 사연은 오른편에 지금 이유를 적어놨으니까 그냥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수업 방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은 들어가 봅시다. 제국주의 시대, 그 배경은 산업혁명이라는 데 있어요. 이 산업혁명이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됐는데, 이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했다라는 점. 뭐 산업혁명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가 2학년 때 세계사를 선택을 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사를 하고 나서 이어서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한번 선택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2번이죠. 자본가가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이윤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건 수많은 기업, 어떤 산업 분야에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장을 돌리면서 대량 생산을 하겠죠? 자, 그리고 가격 경쟁을 할 겁니다. 다양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할 거예요. 근데 이 이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 상황에서 그 산업 분야에 어떻게 보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업들이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인수합병. 경쟁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거죠. 차라리 나랑 경쟁하는 수많은 기업들을 내가 집어삼키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산업 분야를 장악할 수 있으면, 몇몇 기업들이 장악할 수 있으면 나 혼자나, 그럼 가격을 내가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이윤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수많은 자본가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자본가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윤 하락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소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체제겠죠. 자,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국내 시장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가들, 독점 자본가들 같은 경우는 점점 계속해서 해외로 어떻게 하면 진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궁리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돕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외부로의 확장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제국주의 국가의 어떻게 보면 기본 틀입니다.
자, 그럼 이 제국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된 핵심 배경은 이거예요. 자, 값싼 원료의 공급지 상품 시장의 확보, 잉여 자본의 투자처를 모색하는 거. 즉, 경제적 목적의 달성에 핵심이 있는 거죠. 이 독점 자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을 최대한 키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원료를 싸게 구하고 그 싸게 구한 원료로 만든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익을 얻은 걸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자라는 거예요. 순전히 식민지를 지배하는 본국 입장이 반영이 된 거죠. 그걸 식민지라고 합니다. 식민지. 본국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본국이 지배하는 땅. 먼저 그냥 용어부터 우리가 살펴보죠. 국가로서의 주권, 즉 국가의 최고 결정권을 상실한 곳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고요. 식민지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본국 밖에 있습니다. 보통은 해외, 멀리 떨어져 있죠. 자, 하지만 본국과는 차별적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처음에는 아프리카처럼 유럽에서 가까운 나라들이, 가까운 지역들이 식민지가 됐지만 점차 아시아로 식민지를 확대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경제적 이익도 훨씬 더 컸고. 자, 하지만 당시 아시아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체제가 갖추어져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문명화된 국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이 심했겠죠.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저항을 분쇄하려는 군사적 침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기는 했지만 제국주의는 기본적으로 군사 침략입니다. 그 군사 침략이 경제적인 걸 목표로 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선 주변에 있는 두 나라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청과 일본입니다. 이들이 동아시아 침략, 열강의 침략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굴복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오고 압력이 나오죠. 이 압력 같은 경우는 포함 외교라고 부르는데 이 포함 외교 같은 경우는 대포 쏘고 함대 보내서 무력 위협, 무력 시위,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는 외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좋아서 외교인 거지 협박이죠, 협박. 우리랑 통상하거나 수교하지 않으면 너네 한번 두고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둘 다 뭘 열게 된다? 문호를 열게 된다. 원래는 이런 경제적인 침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거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나왔나? 통상, 수교를 거부 한다는 거죠. 통상. 우리가 경제적인 교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수교, 외교 관계를 맺는 걸 뭐 했다? 거부했다. 자, 확보의 나선 까닭은 뭐였을까요? 경제적 이익 창출이죠. 요거를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아편전쟁으로 결국 문호를 여는데 이 배경은 뭐냐면 영국입니다. 영국이 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이 엄청나게 유출됐거든요. 청나라로. 그러니까 청나라가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영국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었던 거예요. 왜냐? 영국은 청나라에 팔 게 없는데 청나라는 영국에 팔 차, 비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차, 비단,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귀중품들을 엄청나게 마구잡이로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죠. 청나라가. 그러니까 영국이 팔 물건이 있으면 그걸로 교류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은으로 계속 그런 귀중품들을 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너무 크니까 결심을 하죠. 뭘 판다? 아편을 판다. 자, 아편은 여기 나오지만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을 판 거예요. 당연히 불법이죠. 불법인 거 알면서도 자기들이 이미 그 전에 식민지로 만들어놨던 인도에서 이 아편을 엄청나게 재배를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청나라에 유통을 한 겁니다. 자, 당연히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임칙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편을 통제해야 된다. 아편을 절대 없애야 된다라는 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청의 관료였던 임칙서가 당시 무역항이었던 광저우라는 곳에서 영국의 아편을 몰수하고 그거를 불태워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핑계로 영국이 전쟁을 벌인 겁니다. 왜 우리 물건 태우냐? 왜 우리 상인들을 억압하냐? 왜 억압했겠어요? 불법이니까 억압했지. 근데 그냥 이 당시에는 그걸 명분으로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누가 승리한다? 영국이 승리하면서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 통상과 수교, 조약을 체결하는 걸 거부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배상금을 지불하고 더 많은 항구를 여는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청나라가 문호를 열게 되죠. 자, 근데 한 차례 더 전쟁이 벌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난징 조약을 통해서 5개의 항구를 열었을 때 영국은 이제 그럼 우리가 문 열었으니까 우리가 크게 손해볼 일 없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영국의 손해가 크게 줄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편을 제외하고는. 왜냐면
그 당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인구 때문이죠. 영국이 여기 대량 생산이 가능했잖아요, 산업혁명 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대량 생산이,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인구가 많잖아요. 이 인구빨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인구빨로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수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꽤나 큰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자국에서 어느 정도 생산되는 물품들로 수급이 됐던 거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영국하고 그 다음에 그때 영국과 손을 잡았던 프랑스가 개방을 확대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 내륙 지역. 이 5개의 항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중국 해안 지역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내륙에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또 계속 청을 간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빌미를 잡아서 결국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조약들이 체결되고 추가 항구를 개방하고 외교 사절이 중국의 수도였던, 청의 수도였던 베이징에 주재하는 것을 허가를 받기도 하죠. 러시아에 그때 연해주가 활용됩니다. 러시아가 이 영국, 프랑스랑 청나라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재를 좀 하거든요. 그걸 대가로 연해주를 활용하게 되면서 연해주라는 곳을 갖게 되면서 조선과 국경 대치를 하죠. 이게 1860년의 일인데 이 1860년에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도 야,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연히 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상황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결국에는 미국의 압력, 무력 시위에 의해서 굴복을 한 건데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쇄국 정책이라는 걸 실시를 했어요. 네덜란드와 청상인에게만 나가사키를 개항하고 통상요구 서양 선박은 원래는 다 격파, 포 쏴가지고 쫓아내버리라 그랬는데 이 1차 아편 전쟁 이후에는 서양 선박에 연료와 물을 제공을 했던 거죠. 여기서 오해를 좀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 배울 내용 정리하기를 보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겁니다. 쇄국 정책은. 자, 근데 개항을 결국 하게 되죠. 미국의 페리라는 해군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와서 무역을 요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굴복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조약을 체결하고 뭐 하게 된다? 어이구, 못하네요. 이거 다들 고칩시다.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이게 바로 조선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즈음의 상황인 겁니다. 뭘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거야? 침략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죠. 그 결과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고 했던 제국주의 침략에서 이 청과 일본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도 이것과 비슷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냐? 우리와 다른 모양의 이 양 선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우리 배와는 모양이 다른 서양의 선박이에요. 이 서양의 선박들이 계속 우리 주변, 조선 주변에도 등장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교육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아직은 본격적인 침략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들리기는 했지만 이런 소식이 그럼 우리는 문을 열어야지 우리는 안 되니까 이런 반응을 불러오기보다는 중국하고 일본이 저렇게 무너지긴 했지만 우리는 최대한 방비를 해서 막아내자라는 여론이 커져나갔던 거죠. 자, 지금 결국에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였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걸 뒷받침해주는 명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 명분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르죠. 침략을 뒷받침해주는 명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른데 그 당시 서양인들 그리고 서양인들의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진화론이에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하듯 인간사회도 약육강식, 약자가 강자에게 먹힌 이런 약육강식의 논리와 자연도태,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진다는 이런 논리가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논리로 이루어진 주장이 바로 사회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이 진화하듯이 적응하는 사회 국가만 살아남아서 성장하고 도태되는 나라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 당연히 누구 중심일까요? 당시 힘을 갖고 있던 서양이 중심이고 서양 세력들이 동양이라든지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들을 침략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침략을 당하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선 차근차근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즉, 이 파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될 건 이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건 당신은 상당히 침략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그 침략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 근데 이 경제적인 이유를 결국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군사적인 침략이 있었던 거고 그 군사적인 침략에 굴복을 하면서 청과 일본이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을 할 때 우리도 비슷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요 연해주 활용 이후에 러시아가 중국의 국경을 대치하면서부터 조선에서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은 엄청나게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주인공, 이번 시간의 진짜 주인공, 누가 권력을 잡게 된다?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쪽부터는 오늘의 찐 주인공인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우선은 이쪽 3쪽 같은 경우는 용어 정리를 각각 먼저 확인을 하고 본격적인 내용 정리를 할 텐데요. 이 내용 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 빈칸 채운 다음에 우리가 의미만 확인해 보면 돼요. 왜냐하면 EBS 강의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내용들의 의미 같은 것들을 확인해 봤으니까. 자, 그럼 용어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종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왕의 친족으로 촌수가 가까운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정한 범위의 친족을 땡땡군으로 부르며 종친으로 예우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누구랑 가까운 인물들이다? 바로 국왕과 가까운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종친들 같은 경우는 국왕의 정책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국왕이 새로운 무언가를 추진할 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물론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조선 초기 그리고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시대 거의 내내 사실상 이 종친은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들이 권력을 잡고 뭐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 때는 이들을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살펴볼 단어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바로 변방의 문제를 대비하는 관청인 비변사입니다. 변방의 문제를 대비한다는 건 뭐냐면 국경에서 벌어지는 뭐 군사적인 충돌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군사적인 충돌을 대비하는 관청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임시기구입니다. 근데 이런 군사적인 충돌이 16세기 이후부터 점점 더 계속되면서 상설기구화가 됐다가 중요한 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의정부, 최고 국정기관이었던 의정부를 대신해서 최고 권력기관이 됩니다. 왜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원래 맡았던 군사 업무가 있겠죠. 변방의 일을 담당을 하니까 군사 등 각종 기능이 비변사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군사 등 각종 기능이 비변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비변사가 최고 권력 기구가 됩니다. 즉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모든 결정이 전쟁의 핵심 기구인 비변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비변사의 기능이 쭉 이어졌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변사의 권력만 장악한다면 모든 국가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비변사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당백전은 우리가 수업 때, 그러니까 EBS 강의에서 들어봤을 텐데요. 100배의 값어치를 가진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상평통보라는 원래 기존의 화폐가 만약에 100원의 가치가 있다면 10,000원짜리 가치를 가진 화폐를 새로 찍어낸 거예요, 당백전. 자, 문제는 대여섯 배밖에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10,000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500원, 600원 값어치밖에 못하는 겁니다. 즉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선 이 당백전 20개가 필요한 거죠. 그만큼 물가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높아진 물가로 인해서 경제적인 혼란이 벌어졌던 게 바로 당백전입니다. 자, 이런 당백전하고 관련있던 인물이 흥선대원군인데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 대원군 칭호의 핵심은 이거예요. 왕의 친아버지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으로 이 대원군이라는 호칭은 총 4명이 있었는데 흥선대원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은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으로 즉위를 했을 때 그 국왕의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전대 국왕이어야 돼요. 근데 그 전대 국왕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여기 뭐 있죠? 종친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앉히겠죠. 그 왕으로 새롭게 앉은 종친의 아버지에게 명예 호칭으로서 대원군이라는 호칭을 하나 더 붙여줬던 겁니다. 무슨 군에서 무슨 대원군으로 레벨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레벨업은 실제 권력을 쥐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죽어 있으니까. 자, 근데 흥선대원군은 앞선 3인의 대원군과는 그 점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뭐냐? 생전에 자녀가 국왕에 즉위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원군 같은 경우는 국왕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유교 사회잖아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상당했을 거고, 근데 그 아버지가 국왕을 자녀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국왕의 권력을 사실상 휘두를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중요한 거, 이 고종이 12살에 즉위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가 아무리 우리보다 성인의 기준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세는 됐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살의 왕이 올라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버지로서 왕의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왕을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흥선대원군의 권력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알고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내정개혁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기였다? 세도정치기였다. 세도가문이라고 불리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였죠. 자, 이 세도정치기에는 크게 보면 당연히 왕실의 권위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왕의 말이 먹히지 않잖아요. 외척 가문인 세도 가문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통치 기간 동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왜냐? 특정한 가문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를 하니까 자기 가문을 위해서만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거고, 자, 그 결과 그 권력을 뭐에 행사하겠어요? 국가가 잘 돼가는데? 아니죠. 자기 가문을 위해서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매간 매직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백성 수탈이 상당히 심할 겁니다. 백성을 수탈한다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금을 빼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세금을 빼돌리게 되면 국가 모두 악화가 된다. 재정이 악화가 된다. 자, 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마음 먹었던 게 흥선대원군인데, 누굴 대신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자기 아들인 고종을 대신해서 자기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2살에 즉위를 합니다.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도 정치기에 권력을 잡았던 이 세도 가문들을 축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럼 이들을 대신해서 흥선대원군을 지지해 줄 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걸로 누굴 삼은 걸까? 종친부죠. 종친들, 국왕의 친족이잖아요. 이 국왕의 친족들을 우대해 줌으로써 세도 가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메워 나갔던 거죠. 자기의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 외에도 남인과 북인 같은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크게 등용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자기가 포용을 하면서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실질적인 권력의 어떻게 보면 배경은 자, 요거죠. 비변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변사만 잡고 있으면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기능을 뭐한다?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3군부는 재설치합니다.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조선의 원래 기본적인 정치 형태, 뼈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뼈대를 원상복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목표는 뭐였냐면 비변사 같은 거 없애고 세도 가문 무너뜨린 다음에 새로운 무언가를 하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세도 가문이 흔들어 놨던 조선의 기존의 정치 시스템을 복구시켜서 정상화시키자는 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만들지 않고 의정부 기능 회복하고 예전에 있던 상군부를 또 재설치를 한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비를 했으면 법적으로 이걸 땅 고정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든 법전이 바로 대전회통입니다. 그리고 육전조례 같은 법조문들을 편찬을 해서 국가 통치 기강을 확립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확립시킨다는 거. 기존에 있던 흔들려버린 그 조선의 통치 체제를 세도가문 몰아내고 정상화시킨다는 데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도가문 몰아냈으니까 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죽었던 권위,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려는데 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바로 경복궁의 중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복궁 같은 경우는 중건에 결국에는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경복궁 있잖아요. 이거는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흥선대원군이 중건해놓은 게 쭉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는 그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나왔던 당백전의 발행으로 경제혼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수 농민이 공사로 동원되고 양반의 묘지림을 벌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또 불만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했던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이런 불만은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백성들의 지지가 또 있었기 때문인 거죠. 불만도 샀지만 그래도 세도 가문보단 낫지라는 얘기를 들었기도 한 거죠. 그것과 관련된 게 먼저 확인을 해보면 여기 있는 수치체제의 개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백성을 수탈하고 그것 때문에 재정이 악화됐다고 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백성에게서 걷어야 되는 세금을 세도 가문이 중간에서 빼돌리는 거야. 그럼 백성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자, 게다가 국가에는 제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국가를 운영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걸 정상화시킨다라는 건 백성이 살만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국가를 어떻게 보면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수치체제, 세금 거두는 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중간에서 가로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선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전정, 토지세에서는 이걸 실시해요. 양전,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쉽게 얘기하면 토지대장에 누락되어 있는 양반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권력 행사해가지고 나는 안 낼래 하고 빼돌렸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재조사해서 거기다도 세금을 매기는 거죠.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군정, 군대 가는 대신에 이 당시에는 군포를 납부를 했는데 이 군포 납부가 양반은 제외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양반은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 가는 대신에. 그 명분으로 군포를 안 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매기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즉, 기준이 개개인이 아니라 한 호, 한 가구, 한 집, 땅 군포를 매기는 제도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EBS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호를 호에 매겨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양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양반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 뭐였냐면 군포를 내냐 안 내느냐였거든요. 그냥 아유 군포 한 필 두 필 내지, 아유 그래 내가 좋은 맘 먹고 내지, 이게 아니라 군포를 낸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양반으로서의 채통이 무너지는 거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이 엄청나게 컸는데 누가 이걸 과감히 밀어붙였다?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그 당시 수치체제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황곡, 사실상 고리대금화 됐던 이 황곡을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요. 이 민간 위탁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한 거예요.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운영 담당자가 마을 사람들 눈치를 봐서 깨끗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매간매직을 통해 가지고 관직을 사서 지방관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부임한 지방관들이 황곡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엄청난 수탈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즉 지방관들을 이 황곡 운영에서 제껴버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고리대적인 성격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 서원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 서원 정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EBS 강의를 통해서. 대신 이것만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원군이 상당히 강력한 대응을 했다는 거. 여기 우리 사료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사료에 보면 이 서원 철폐를 반대하는 사족들, 즉 유생들이 상경을 해가지고 한양에서 막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나는 누가 살아난데도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쫓아냈다는 거죠. 그만큼 흥선대원군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서원을 정리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개혁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언가 새로운 것, 무언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세도 정치를 통해서 생겨났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근데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대로 굴러갔던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방법으로 이 개혁을 추진했던 거예요. 즉, 이 흥선대원군 개혁의 특징은 이겁니다. 상당히 보수적 성격의 개혁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통치체제, 기존의 시스템 있잖아요. 조선의 시스템. 이게 세도 가문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렸는데 그걸 뭐 한다? 정상화하는데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요 배울 내용 1번의 답이 되겠죠.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3쪽은 우리가 1쪽에서 배웠던 당시 국제정세랑 연결되는 상황이에요. 국제정세가 그렇게 상당히 혼란하고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을 때 흥선대원군이 뿅 하고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조선의 내정개혁을 펼치고 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게 서구열강의 침략입니다. 거기에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인데 이 대응도 잘 기억해둘게. 아까 얘기했던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의 특징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새로운 걸 시행을 했다? 아니면 보수적이었다? 보수적이었다. 기존의 통치체제를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키는 데 목표가 있었다.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흥선대원군은 그럼 새로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접근, 새로운 무언가를 요구하는 침략적인 세력들에 대한 접근은,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좀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용어 확인부터 해보면, 자, 이 두 가지 용어, 병인양요와 외교장각 같은 경우는 EBS 강의에서 다 다뤘습니다. 병인연애? 누가? 서양 놈들이 일으킨 소란이라는 거야. 소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시의 시각을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충돌을 했고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그 정신 나간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소란 떨고 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서양의 어떻게 보면 세력들에 대해서 낮잡아봤다라는 시선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만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걸 양요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그 당시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용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외교장각 같은 경우는 바깥에 별도로 설치한 규장각, 일종의 왕립도서관인데 어디였냐? 병인양요 때 이게 결국에는 털리잖아요? 병인양요 때 침략을 당한 강화도였죠. 자, 그럼 굳이 강화도에 별도로 설치한 이유, 이것도 나왔었는데 요거예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관용. 그러니까 이 다양한 왕실 서적들은 여러 부가 찍힙니다. 왜냐면은 혹시 소실될 수 있잖아요.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 여러 부 중에 한 부를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강화도에 보관을 했던 거예요. 보관용으로 외교장각을 강화도에 설치했는데 이게 병인양요 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했던 거죠. 자, 척화비는 이 척화비 자체만으로도 흥선대원군의 입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화약을 배척하는 내용을 담은 비석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화약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팡팡 터지는 그 화약밖에 없잖아요. 이 화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해와 약속 또는 조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하기로 한 약속이라는 거죠. 화해를 하기로 한 약속을 배척한다. 우리는 화해할 마음이 없다라는 걸 쾅쾅쾅 찍은 비석이라는 건데 이거 우리가 배웠지만 신미양요 끝난 이후에 전국에다 설치를 하죠. 누가? 흥선대원군이. 그만큼 우리의 의지를 딱 보여주겠다는 걸 백성들에게 경계도 시키는 거고. 근데 여기서 화해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상업적인 거래, 통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통상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교, 즉 외교 관계를 체결을 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우리는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척합의의 내용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자, 옆에 있는 참고 60갑자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면 아실 텐데 특히 이 10간 같은 경우는 10개가 딱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력, 지금 2010년이잖아요. 2020년이죠.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이렇게 끝자리하고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뭔지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년이 되겠죠. 이런 건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할 때 이건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이건 우리 띠랑 관련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연동을 해가지고 동양에서는 연도를 표시를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서구열강의 침략과 거기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대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의 침략이 있었고 미국의 침략이 있었다. 어디에? 강화도에. 그들의 요구는 뭐였다? 통상과 수교를 하자. 근데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실력 행사를 프랑스와 미국이 했던 거고 그걸 우리가 강화도에서 우여곡절 끝에 막아내면서 일단 프랑스, 미국이 돌아가고 시간을 벌게 되는 겁니다. 뭐 평가에 따라서는 우리가 물리쳤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든 한 차례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 시절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돼요, 사실. 그 구체적인 사건은 EBS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했고 사실 교과서 내용만 보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병인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 병인양요, 그러니까 결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병인박해를 어떻게 보면 빌미로 프랑스군이 쳐들어오는 병인양요가 일어난 거고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라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계기로 빌미로 미국이 통상수교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게 바로 신미양요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외에는 뭐 특별히 더 정리할 내용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거 아주 난리가 났죠? 자,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 원래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실리적인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일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연해주를 차지함으로써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고 그 결과 조선에서는 러시아가 세력을 넓힐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커진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다양한 생각을 하다가 프랑스 세력을 한번 끌어들여 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침 프랑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몰래 잠입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비롯해서 당시 천주교 세력들이 이걸 기회로 생각을 한 거예요. 흥선대원군에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서 천주교를 한번 공인을 받아보자. 마침 그리고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 천주교 세력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신자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이건 뭐 약간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호의적인 인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인물을 통해서 흥선대원군에 접근했던 거죠. 자, 근데 그게 결국에는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합니다. 여기 실패. 그리고 중요한 거, 보수적 유생들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에게 서서히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에게 서서히 불만을 품고 있던 보수적 유생 세력들이 있어요. 왜냐? 내정개혁 때문에. 정상화 시켰는데 왜 보수적인 유생들이 보수적인 개혁에 반발할까? 서원과 그 다음에 자기들 묘소 파헤친 거, 그 묘지름 파헤친 거,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서원 철폐하는 거랑 그런 거에 불만이 많았던 유생들이 이 소식을 어느 정도 전해 듣고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지.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보면 좀 코너로 몰아붙일,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프랑스 신부든 수많은 청교도들을 처형하는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 이전에도 천도교라 그랬죠. 제가 천주교예요. 천주교 카톨릭. 이 카톨릭 신도들을 상당히 많이 박해했던 일들이 흥선대원군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어떤 사건들보다 병인박해 때 어떻게 보면 처형 정도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구실로 일어난 게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자, 병인양요 때는 강화도를 쳐들어오는데 이걸 양원수 장군이 잘 막아내고, 문제는 돌아가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외교장관을 약탈해서 철수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외교장관의 도사들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되기는 하는데, 영구 임대라는 형식 자체가 좀 우습기도 하고 어쨌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 외교장관 같은 경우는 한동안 프랑스와 한국 간의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병인박해가 있은 직후에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EBS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이걸 빌미로 5년 후에 신미양요가 터지는데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일으켰던 난리죠. 군사적인 충돌이죠. 결국에는 조선이 이걸 거부를 하면서 어재현이라는 장군이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우면서 결국에는 미국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뭘 세운다? 적화비를 건립을 한다. 신미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비속을 전국 곳곳에 건립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니까예요. 간단하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을까요? 5년의 간격이 있죠. 이 5년의 간격 동안 엄청나게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병인양요 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딴에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한 거야. 강화도 군비를 일단 증강을 해요. 일도 쳐들어올 게 뻔하니까. 서울을 들어오려면 강화도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진무영이라고 강화도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상당히 규모도 키우고 육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군을 또 전국에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사격을 잘하는 사람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무기랑 전함도 수리를 하는데 크게 또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중요한 거. 큰 성과는 없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신미양요. 신미양요 때 우리가 피해자가 대략 얼마였더라? 좀 자료를 찾아보면 적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한 300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피해자가, 사망자가 대략 300명 가까이 되는데 미군 피해자가 3명밖에 안 됩니다. 사망자가. 그러니까 교환비가 한 명 죽을 때 우리가 100명이 죽은 거야.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100명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군사력 강화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의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미수된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었다라는 건 EBS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대응을 하는데 이 대응의 핵심은 이거죠. 통상 수교를 거부하겠다. 자, 침략을 한 까닭은 뭘까요? 우리 1쪽에서 다 정리를 했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진 않을 거예요. 다양하게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뭘 요구하기 위해서? 통상과 수교를 요구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수교를 한다는 건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건데, 그 외교관계를 맺는 이유는 뭐냐? 상업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결국엔 경제적인 이유인 거죠. 식민지로 뭐 삶으려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근원적인 걸 따지면 결국엔 경제적인 침략이 기반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흥선대원군이 서양과의 교섭을 끝까지 반대한 이유는 뭘까? 이렇게 군사적인 침략,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통상을 요구하면서도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제적인 침략을 넘어서 군사적인 침략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걸 이미 당해서 문을 강제로 열어버린 청나라와 일본의 사례,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까닭, 그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논리도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흥선대원군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건 외세의 침략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통치체제의 정비일까요? 선생님은 통치체제의 정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통치체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한이 쌓였던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게 세도정치 세력 몰아내고 자기 세력 키운 다음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롭지 않죠. 기존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쉽사리 받아들여줬다가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통치체제의 재정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가 있겠죠. 즉, 이거는 이것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어떤 개혁가라였다는 거? 보수적 개혁가였다는 거. 그러니까 보수적 성격의 개혁가였다는 거. 그 보수적 성격의 개혁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조선의 모습에는 누가 없는 걸까요? 외세는 없는 거예요. 서양 세력은 없는 거예요. 서양 세력이 어떻게 보면 침략이라든지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 같은 것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조선이라는 이미지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기존의 조선 체제에 어떻게 보면 유지를 상당히 중시했던 인물이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흥선대원군은 도대체 왜 저 위기 상황에서 외세와 빨리 그냥 손을 잡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대답이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쉬웠던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본 과정에서 이걸 지목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학습지 1쪽, 2쪽, 3쪽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쪽에 지금 라인에 있는 배울 내용 확인하기 두 번째 문제를 정리를 안 했어요. 문제를 좀 읽어보면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내정개혁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바탕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파트를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흥선대원군의 성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지금 방금 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도 정리를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왕실의 권위 상승, 그 다음에 통치기강의 확립, 그 다음에 백성 수탈을 막아서 민생의 안정, 그 다음에 그걸 통한 재정의 강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거 지금 우리가 EBS 강의를 듣고 풀었던 과제에도 나와 있던 질문이라 지금 방금 이야기한 네 가지를 친구들이 보통 다들 잘 적어줬었어요. 이걸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통치기강을 확립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통치기강 확립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통치체제를 정상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는 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성과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흥선대원군이 추진했던 개혁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지향점을 영조와 정조 시대의 정치 형태라고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치를 이끌어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걷어갔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목표로 했고, 흥선대원군이 어느 정도는 그걸 이루어냈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한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과,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성격이 그렇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한계는 없을까?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적어준 거는 우리가 교과서나 EBS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뭐 백성들이 결국에는 경복궁 때문에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양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이 많이 샀다는 거, 서원 정리라든지 아니면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의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기도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근대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이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세계사적인 흐름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 바뀌는 흐름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점. 상당히 보수적인 형태의 개혁을 취해서 기존의 조선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한계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점을 흥선대원군의 한계로 보는 경향성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교과서 내용만으로 파악하기는 좀 힘들긴 하죠. 근데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둔다면 훨씬 앞으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못난 인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새로운 흐름이라는 걸 읽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이라는 또 반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한계점들이 있긴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갖춰놨던 이런 틀은 존재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두고, 이 이후에 이 상황에서 그럼 조선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1주도 EBS를 듣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선생님이 다음번엔 진짜 정리할 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도 좀 쉽고, 그 다음에 정리된 내용을 이제 확인하기도, 보기도 좀 쉬운 방법을 찾아서 선생님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수업 듣느라고 고생도 되게 많았고, 조금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갈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 안녕. 질문 있으면 꼭 남겨주셔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발.